저는 삼남매 엄마이자 배우 신혜라입니다. 네, 제가 지난 5년 동안 기독교 상담학과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작년 12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코로나19죠.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집콕 생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제빵도 해보고 직접 하신 요리도 거예요, 해보고 보드게임도 하고 가족 영화도 보고 다 같이 뒷산에 산책도 산행도 꾸준히 다니려고 했지요. 근데 코로나19 외에 또 다른 복병이 하나 더 있었으니 이름하여 사춘기. 따님께서? 네, 우리 딸들의 사춘기였습니다. 무섭다. 부모와 함께 뭔가 하는 거 좋아하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영화 보는 것도 싫다. 걷는 건 더 싫다. 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느냐 산에 하면서 자신의 그런 취향을 막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 이후 가족 갈등을 경험해 본 가족이 37.4%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갈등이 60.6%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해요. 와. 네, 육아 돌봄 분담도 문제라고 11.4%나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서 네. 코비드랑 디보스를 합쳐서 코비드 디보스라는 말이 생겼대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런지 궁금한데 최윤아 변호사님,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 늘어났나요? 네, 실제로 사실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통계가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딱 이혼율이 높아졌다라고 볼 정도의 통계는 없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매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정말 상담은 급격하게 늘더라고요. 이게 제가 평소에 한 3건에서 5건 정도 이혼 상담을 한다면은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5건에서 10건 정도 와, 한 두 배가 1.5배? 넘네요. 네, 두 예. 배까지 느는 것 같고 네. 이탈리아에서는 그래서 저희 온라인 이혼이 이제 돼요. 온라인 그러지 마. 원래는 법원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합의된 슬프다. 상태면 메일로 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을 빚다 보니까 육아빠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4명 중에 1명은 아빠예요. 네. 고용노동부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는 남성 육아휴직 사유로 임신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육아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리고 남녀노소 없이 애들이라고 안 힘들겠어요? 여기 나와서 얘기를 못 한다 뿐이지 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그야말로 번아웃 상태, 그리고 정서적 과로사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고 배운 건 나의 어떤 말, 행동들이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어렵게 만들었겠구나. 그들을 많이 힘들게 만들었겠구나 하고 참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위기에 빠진 코로나 가족에게 꼭 필요한 얘기인데요. 가족 간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대가 칼 로저스는요, 인간 성장의 기본 요소 또는 대화의 기본 요소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공감, 수용, 진솔이에요. 네, 공감, 수용, 진솔. 오늘 저는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가족끼리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쟤 왜 저래? 쟤 정말 내 배에서 나온 애 맞아? 쟤 원래 저랬어? 네, 이런.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즐기긴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즐길 수 있는 해결책이 좀 네.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남편하고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 깜짝 놀란 거죠. 어머,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그 완벽한 차인표 씨가 그 당시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너무 달라요. 어떻게 저는 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집에만 있어요. 똑같아. 되게 의외다. 저희 와이프 맨날 집에 하니까. 그래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남편은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그리고 영화도 그러니까 집에서 그때는 비디오죠. 비디오 네. 테이프로 보는 걸 좋아하고 저는 극장 가는 걸 좋아하고 저는 데이트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남편 친구들하고 제가 막 놀고 있는데 남편은 어느 순간 자기 방에 혼자 가 있고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예의가 없어 매너가 없어? 그랬는데 어느 날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게 됐어요. 16가지 유형으로 나뉘잖아요. 네. 남편과 저는 한 가지도 안 겹쳤어요. 끝과 끝이었어요. 와. 완전 다르다. 저한테 그건 충격이었어요. 어머, 저 사람이 날 보고 저 여자는 왜 맨날 저렇게 밖에 나갈까 힘들지도 않나? 왜 맨날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일까? 답답했겠구나. 어머, 이 사람 틀린 거 아니었네? 나는 저 사람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완벽하게 틀렸어. 나는 오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틀렸던 거 아니구나. 나랑 달랐구나. 나도 틀린 거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다를 뿐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어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좀 해볼 걸 결혼하고 한참 살다가 힘들고 나서 했어요. 근데 그때라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네. 다름을 인정하는 거.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가 수용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네. 많이 하지 않을까요? 좀 많이 할 것 두세 시간? 같아요. 그쵸. 네, 저는 한 5 하루에 시간? 열심히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한 10시간 공부한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네. 아침 한 9시부터 시작해서 네. 야자까지 합치면 밤 11시 요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시간으로 맞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또 제외하고 공부 물론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저처럼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 평균을 까먹어서 평균은 190분입니다. 190분이요? 네, 그러니까 한 한 시간 3시간 반 시간. 정도. 3시간이죠. 3618이에요. 네. 그러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될까요? 두세 시간 비슷하게? 잠자는 시간 빼면 평균.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4시간? 네.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은 1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 네, 예전에. 아, 요즘 예전에? 코로나 예전에. 말고요. 아, 예전에. 그러니까 평범한 시기에. 네. 학생들이요? 네, 13분이에요. 아 그럼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자? 그렇죠. 대화를 안 하고 대화를 안 방에 하고 들어가서 각각의 공간에 네. 가 있는 거죠. 그럼 부부간은 어떨까요? 부부간이요? 네, 그래도 같이 방을 써야 잠자는 되니까. 시간 빼고요? 네 대화 시간, 대화 평균 시간. 대화 시간. 한 40분? 이것도 뭐 가족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대화 시간이 1시간도 못 미쳤다라는 그래. 답변이 65%에 맞아. 달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절대적인 대화의 양 자체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니 소통이나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질적인 그런 기술을 습득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콩에서 매일 TV만 보면서 숙제를 안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연구를 진행했대요.
야, 너 자꾸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게 할래? 엄마 스트레스 받게 할래? 숙제부터 하고 컴퓨터 해. 아 그게 아니라 그럼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숙제를 하고 해고 네. 똑같잖아. 두 개 바꾸는 거. 근데 이렇게 너 때문에 너를 주제로 한 you 메시지와 그리고 그랬구나 하는 지금 엄마가 함께 숙제를 도와주지 못해서 네가 지금 숙제를 시작 못하고 계속 TV를 보는구나, 컴퓨터를 하는구나, 엄마가 미안해 하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찾아내는 그런 이해해주는 아이 메시지 화법으로 훈육을 했을 때 아이들의 변화를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랬구나라고 말한 아이 메시지의 경우에 유 메시지보다 적개심이 낮았고요. 그리고 화해적인 행동을 취했답니다. 뇌과학적으로도요. 정말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만 받아도요. 분노 완화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대요. 자, 네, 보시는 화면은 흥분한 사람의 뇌 사진이에요. 사람이 분노를 하면요, 뇌 후부의 아래쪽 하측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뚜껑이 열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과학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아랫뇌가 격한 감정이 생기면 이 아랫뇌가 막 활성화되면서 뚜껑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가 특히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말을 진짜 안 들을 때 뱉으세요. 말을 둥그렇게 안 들을 때 네, 진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극단의 상황에 치닫지 않으려면 뇌의 윗부분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윗부분에는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손도 아니고 이 뇌를 내가 여기 쓰다 어떻게 위를 쓰고 어떻게 앞을 쓰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 잘 전달이 되면 이 뚜껑이 열리는 게 닫히게 돼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공감이죠.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흥분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네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만큼 화가 났구나.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니?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면요. 상대방이 본인의 감정을 인지하게 되죠. 지금 그래서 나는 화가 난 거구나. 자신의 분노 감정을 인지할 때 감정뇌인 아랫뇌의 흥분 상태가 좀 진정이 되고요. 이성의 뇌인 전두엽을 깨울 수 있게 된다는 연구예요. 아이들하고도 그렇잖아요. 엄마 미워! 아기가 그랬다고 해봐요. 지금 5살짜리. 그럼 보통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더 미워. 막 이러잖아요. 네. 넌 더 미워. 오, 네. 신혜라 씨. 네. 굉장히 많이 잘 해봤죠. 어울리는데요. 예. 이거는 감정과 감정이 부딪혀진 거예요. 공감 1%도 없죠. 그런데 네가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사탕을 안 사줬더니 엄마한테 많이 화가 났구나. 그래도 엄마는 널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미워 하고 올라가던 감정이 맞아. 엄마가 미운 게 아니라 엄마가 날 사탕을 안 사줘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난 엄마를 미워하는 게 아니네 하면서 분화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래도 엄마는 날 사랑해. 이렇게 서로 알게 되면서 싸움으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려던 그 감정의 뇌가 슬슬 닫히는 거죠. 솔직하고 건강하게 나의 감정, 느낌,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진솔이에요. 진솔. 네, 저희 어머니가 참 진솔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좀 경제적인 형편이 저희 집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너 미술 잘하네? 미술 학원 다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전 안 다니는데요. 중학교 때인데.
그랬더니 야, 너 학원 좀 다녀봐라. 잘하겠다. 소질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솔깃하셨다. 얼마나 신나요. 친구랑 같이 그때는 공중전화 세대니까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오늘 이러이러해서 나 미술학원 다녀도 돼? 엄마가 너 전공하고 싶어? 그래서 아니 아직 전공은 아니고 그랬더니 엄마가 에라야 우리가 네가 전공도 아닌데 취미생활로 미술학원을 다닐 만큼 보내줄 수 있을 만큼 형편이 좋지가 못해. 와, 되게 엄마가 진짜 미안해. 솔직하게 말씀하셨구나. 예, 미안해. 하지만 취미라면 지금은 해줄 수 없고 네가 전공을 하고 싶다면 한번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자. 오, 되게 현명하신 네, 대답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당이 없어 뭐 이러겠어요. 아니면 왜 그래 화를 내겠어요. 그냥 수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솔한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남이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면 좋겠어 한다면 내가 먼저 진솔하게 내 상황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감정,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또 생각나는 게 그 네. 취약성의 힘이라는 예.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다른 건 진솔하게 말해도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감추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형편이 어렵다라는 건 나의 취약점인데 그 취약점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소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맞아요. 관계에서도 그렇고. 예, 그걸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하니까 다른 말이 막 나오고 그러면 이 진심이라는 진짜는 이 본질이 있는데 여기에서 겉돌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는 거겠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화가 나거나 할 때는 표현을 해요. 뭐 딸들이 뭘 잘못했다. 진짜 화나잖아요.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만약에 학원 안 갔어. 막 딸인데 학원 안 근데 뭐 가고 학원에 안 갔다 집에서 치면 계속 놀아요. 컴퓨터만 하고. 너 지금 학원도 안 가고 이렇게 계속 노니까 엄마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엄마 지금 너무 화가 나. 아,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런 건데. 그걸로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코로나 때문에는 이해해. 하지만 엄마랑 약속한 게 있고 그건 지켜야 되는데 엄마 약속을 안 지키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야. 나 때문에 화가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시간이 지금 잠깐 필요해. 엄마 10분 동안 방에 들어가 있을게. 엄마 방해하지 마. 라든지. 근데 보통 엄마들은 이럴 때 참고 화는 났어요. 엄마 화났어? 화 안 났어. 엄마 화난 것 같은데? 화 안 났다니까? 엄마 화난 것 같아. 화 안 났다니까! 이러고 화를 내잖아요. 다른 무서움이다. 화를 내고 또는 화를 내지 못하면 엄마 화 안 났다니까 이러고 괜히 딴 사람한테 불통되죠. 맞아. 자기야 왜 쓰레기통 아직도 안 비웠어? 이러면 자기는 뭔 죄인가요? 갑자기 불똥이 아빠랑 싸운 거 아이한테 튀고 불똥 튀기 놀이 같아요. 자신을 말로 풀어서 나의 감정, 마음, 느낌, 상황을 말로 풀어서 아이에게 상대에게 전달을 하는 게 건강한 표현법이고 그게 바로 진솔입니다. 네. 이 팬데믹 시대에 갈등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무엇보다 나의 상황과 마음과 느낌,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이 갈등을 푸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팬데믹으로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언제 풀릴지 정말 기한도 없습니다. 많은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요란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요. 가정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작은 사회입니다. 공감, 수용, 진솔에 오늘 알려드린 그 대화법으로 가족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이 위기가 가족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자고요. 이름은 김경일입니다. 아마 신혜라 선생님께서 이미 심리학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뭘 또 들어? 라고 생각하실까 봐 신혜라 선생님께서 공부하신 학문이 상담학이에요. 네. 상담이고 저는 전공이 인지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의학으로 비유하자면은 뭐 CT나 fMRI나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서 우리가 선생님을 보면은 신혜라 선생님처럼 상담하신 분들을 봐요. 직접 사람을 네. 보는 임상 의사들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 엑스레이 만드는 사람, 네, CT 만드는 사람, 네, fMRI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미 마음은 다 신혜라 선생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네, 저희는 몸, 바디,
네, 하드웨어. 네, 네. 소프트웨어는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오늘 하드웨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장의 뇌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이 뭐냐면 실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이별해서 생긴 상처 때문에 힘든 거고요. 네네. 오른쪽에 있는 뇌가 교통사고를 당한 분의 뇌입니다. 자, 그럼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건 내 살과 뼈에 상처가 생기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네, 실제로 육체적 상해가 있다는 뜻이죠.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맞은 거나 칼에 찔린 거나 골절 이상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가족하고 크게 싸우고 나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진짜 그게 상처네요. 네. 육체적으로도 그게 진짜로. 데미지가 오는 거죠. 네. 어쩔 땐 더 아플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네. 코로나19 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가족 간의 어려움, 똘똘 뭉쳐서 돌봐줘도 모자를 파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니, 서로에게 상처 있으니 이건 전 지구적 위기죠. 전 지구적 위기죠. 이게 진화적으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가 속해 있는 종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울까요? 그러게요. 꼭 후회되는 행동들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시죠. 네. 사실 엉뚱하죠. 네, 엉뚱하게도 악력계. 그러니까 얼마나 좀 힘을 쓰고 있느냐. 원래 울음을 참으신 분들이 더 세게 그쵸. 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세게. 참느라고. 네. 감정 표출을 자연스럽게 하셨던 분이 좀 오래 주셨을 것 같은 게 감정 참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렇게 참으면서 엉머리가 막 있으니까. 네, 많이 벌써 이 순간에 네, 좀 뭔가 좀 소진이 됐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소진. 네. 아마 하승진 씨가 이런 중계방송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반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열심히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해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러세요. 자, 우리 선수들이 이제 체력은 바닥났으니 후반전에 뭘로 싸우는 정신력. 거죠? 정신력.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 대부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인간의 정신력과 체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체력이 바닥났는데 정신력으로 싸워? 그럼 앞으로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체력도 바닥났고 정신력도 바닥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마음껏 한 분들은 뭡니까? 에너지가 남은 거예요.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그 감전 노동이라는 그럼요. 직장 그런 네, 분들이 네. 많죠. 그러니까 그게 육체 노동이랑 그런 똑같아요. 거죠.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이렇게 꾹 누르고 가만히 있는 게 같은 시간 동안 거의 중노동을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런 연구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출하지 않고 꾹 참고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 많잖아요. 네, 이런 상태를 자아 고갈 상태. 네, 자아가 고갈된 거예요. 자아가. 네. 영어로 에고 디플리션이라고 해버립니다. 네. 자아 고갈 정도가 깊어질수록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피로감, 고단함,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게 일어나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상실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이 툭 나와요. 어느 순간에 툭 나와요. 나쁜 습관이. 제가 이걸 가장 전형적으로 보는 게 바로 대학교 입시 때 면접이에요. 면접 상태에 오면 그 전날부터 계속해서 나를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맞아. 네, 거의 잠도 못 잔 상태가 맞아. 되고요. 네. 컨트롤하고 막. 네, 그리고 면접 때 대기를 또 한두 시간씩 하죠.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벌써 자아 고갈이 다 온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못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거는 웬만큼 다 합니다. 준비해온 대답도 웬만큼 다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이들이
교수님 앞에서 자기 습관 하나씩 다 보여줘요. 네, 다 보여줘요. 긋는 거라든지 뭐 다리 그런 거. 떨고. 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얘네 나도 습관이에요. 모르게. 10명 중에 2명은 들어오자마자 턱을 괴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진짜요? 이러는 학생들은 부지기수고요. 네.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10명 중에 1명이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10명 중에 한 명이면 진짜 많은 거네요. 불을 끄고 나가요. 네. 좋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죠. 전기 절약하는 습관. 네. 좋은 습관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하시죠. 부부싸움 하시다가 진짜 당신이 나에게 당신 밑바닥을 보여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서로 참고 그다음에 절제만 하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이제 자기 통제, 의지력이 완전 바닥나는 거죠. 완전 바닥나서 자기의 나쁜 습관을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연쇄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는다 아니면 인내한다, 양보한다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엉뚱한 데서 큰 갈등이. 자, 엉뚱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엉뚱한 데서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억제하는 것보다 잘 내는 게 중요하다. 화를 잘 내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잘은 자주가 아니라 지혜롭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혜롭게. 그냥 참는 게 이기는 네. 거야. 이런 말 다 잘못했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참으면 이긴다 그러고? 저도 진짜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안 싸우는 부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이혼을 안 할까? 이런 생각도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갑자기 그냥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섭다. 왜 싸운 적이 없는데 그냥 이혼 소장을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관계 내에서 그 자아 고갈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1, 2년이 아니라 정말 5년, 10년 오셔서 소장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참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싸우는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잘 싸워야 돼요. 네. 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신하라 선생님께서 하신 상담과 제가 하는 인지 이 양쪽의 차이점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바꾸느냐, 상황을 바꾸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셀프 나라는 게 있죠. 네. 나라는 게 있어요. 나. 자, 이게 나가 있는데 저게 의외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너무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네, 이런 얘기도 하시죠. 네. 네, 좋은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변화가 가능한데 하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어렵죠. 인정을 해야죠. 안 바뀝니다. 네,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죠. 네. 차인표 씨 안 바뀌시잖아요. 안 바뀌시죠? 나는 안 바뀌죠. 나는 안 바뀌는데 나의 주위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environment,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상황, situation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state, 상태라는 게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경은 코로나19 환경이죠. 네. 네,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큰 환경적 요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댁에서 머무시는 그 주거 공간보다 이 스튜디오의 공간의 천장의 높이가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높죠. 당연히 높죠. 네. 이런 게 상황이에요. 이런 공간 같은 내가 그런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 그러면 최 변호사님 지금 온도 어떠세요? 약간 추운 약간 것 춥죠. 네, 약간 춥죠. 그러면은 약간 추우니까 내가 사람이 추우면요 기본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 여유로워하죠. 모든 게 다. 좀 오늘 뭐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폭이 넓은 생각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예 전반적으로 날씨가 추운 북유럽은 철학이 발달돼 있고, 맞아요. 네, 남유럽은 예술이 발달돼 있고 문학이 맞아요, 발달돼 맞아요. 있잖아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냐? 상황에 좀 더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그걸로 나의 내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스테이트. 네, 상태죠. 질문이 있는데요. 저 상태가 내적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상황에 민감하죠. 지금 혹시 배고프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배고프신 분. 네. 자, 두 분. 네. 지금 나 배 하나도 안 고프다. 난 사실 약간 오히려 포만감 느낀다. 혹시 계세요? 많이 먹고 왔어. 아, 많이 드셨어요? 네. 이런 게 상태가 다른 거예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나의 배고픔 상태 그 정도는 바꿀 수 있지만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기억나시죠? 외환위기 네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와 이혼은 마치 마차와 말의 관계와 같다. 네, 그만큼 떼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 침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서 부부 관계까지 흔들리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찰이 됐었죠. IMF 때. IMF. 네, 많이 관찰이 됐었는데 그런데 제가 금융위기를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 변수를 이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 뭐라고요? 상황 변수. 상황 변수요? 네. 환경과 상황과 상태에서 제일 약한 게 오히려 환경이에요. 그래요? 코로나19 같은 환경이 더 약해요. 멀리 있는 네. 건가 나보다. 환경이 제일 거대해 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황, 이런 공간 같은 상황이 좀 더 작은 개념이죠? 그러네. 내 안쪽에 있는 상태가 제일 협소하죠? 네. 그런데 나한테 제일 내 생각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 환경이보다 상황이고 상황보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요. 조나선 리버브 교수가 이스라엘의 수용소, 그러니까 감옥입니다. 교도소. 교도소에서 무려 1112건의 가석방 판결을 내린 8분의 판사님들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결이 열린 시각이 그러니까 심사죠. 심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게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서 가석방률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결정이 65%가 아침에 내려지고 오후에 14%밖에 안 내려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오전과 오후에는 내 스테이트, 내 안쪽 상태에서 뭐가 다를까요? 위장에. 위장. 아침에 조금 그 위장에 이제 음식물이 남아 있다. 결국 이제 내 몸이 좀 그 공복감이 덜한 상태에서는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 위주의 일들을 더 사람들이 잘해요. 그런데 배고프면 결정이 안 내려지는 겁니다. 배고프면 결정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육체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신체적 상태. 에너지와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때 뭐 할까, 어디 갈까라고 하는 이런 결정에 관련된 것들 사실 별로 좋은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 이게 바로 상태에 관련된 얘기죠. 특히 졸릴 때는요. 졸릴 때는 그 어떤 얘기도 친절하게 하기 힘들죠. 그런데 알베르토 씨께서 또 재밌는 걸 하나 이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금요일 날 퇴근 직전. 이때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사실 돌아와요, 일부가. 맞아, 다들 기분이 좋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살아나는 패턴들이 좀 있어요. 결정의 패턴이 살아나는 퇴근할 패턴들이 생각이 있어요. 신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약간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김지민 씨가 오전에 많이 뽑힌다 얘기하셨죠. 네. 이건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업체에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창틀, 블라인더, 커튼, 유리창 이런 단어를 쭉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한 5분 있다가 당신이 본 단어를 쓰세요라고 하면 안 들었던 창문을 제일 많이 써요. 창틀, 블라인더, 유리창, 커튼이 뭐예요? 창문의 구성 창문과 요소니까. 어. 그런데 이게 기억의 편집인데, 이게 왜 오전에 보는 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지냐? 오전에 이렇게 몇 분, 그다음에 오후에 몇 분 이렇게 면접을 보면 오전에 하승진 씨는 A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현희 씨 B라는 장점이 있겠죠. 알베르토 C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A, B, C, D, E, F, G, H 이런 장점을 다 봐요. 그럼 이분이 점심 먹죠. 그럼 머릿속에서 창문이 만들어지겠죠. 편집돼서. 네, 그 창문이 바로 뭐냐? A부터 H까지의 장점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어벤져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오후에 면접 보는 분들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네, 그 어벤져스랑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상황 변수, 시츄에이션. 네. 시츄에이션. 제가 결혼 22년 차인데요. 22년 차인데 22년 차가 됐으니까 잘 안 싸우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싸우는 빈도는 똑같아. 정말 싸우는 횟수는 거의 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더 잘 싸워요. 그러니까 잘 싸운다는 게 지혜롭게 잘 싸우죠. 네, 서로 기술들이 좋아졌어요. 기술이 좋아졌네. 빈도를 줄이는 건 어려워요. 왜? 빈도는 사람의 기질이랑 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절대로 싸움의 빈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똑같이 삐지고 똑같이 맞득치 않고 똑같이 빈정상합니다. 화를 내는 크기를 잘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상황의 힘을 잘 빌리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막 둘이서 진짜 엄청 싸웠어요. 싸우고 있는데 막 그래서 이제 폭풍 전야야, 아니, 전야가 아니라 폭풍이 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허리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직전인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 정전이 됐어. 상황. 정전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뭡니까? 양초 어디 있지? 저 랜턴 어디 있지? 서로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맞아. 그래서 그러다가 한 5분 동안 그걸 하다가 불이 딱 켜졌는데 싸울 맛이 안 나요. 그렇죠. 올라갔을 때 딱 분위기가 바뀌었어.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게 상황의 힘이에요. 상황의 힘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센 말을 하기 직전에 상황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런 경우를 봤어요. 실제로 막 싸우니까 갑자기 그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양동이를 갖고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물을 확 뿌렸어요. 그 애들이 전부 다 아이씨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심지어 닦아줘. 반사적인 행동. 반사적인 행동이. 그러면서 닦아주면서 자기들도 이상해. 내가 널 왜 닦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의 상황을 살짝 바꾸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매일매일 전력공사에 전화해서 정전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순간적인 상황의 이동,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나요? 나가서 산책을 해. 그렇죠. 내 두 다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네. 걷는 게 상황을 바꾸는데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걸어야 돼요. 왜냐? 우리 발꿈치가 걸을 때 어쨌든 발이 닿잖아요, 땅에. 땅에 닿는데 우리 뇌에서 아까 신하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편도체,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불안, 화, 우울, 뭐든 안 좋은 걸 만들어내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걸으면 편도체가 약해져요. 진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런데 편도체 옆에 해마라는 동네가 있어요. 맞아. 히포캠퍼스. 그 해마는 편도체를 보고 있다가 편도체가 힘이 약해지면 그럼 내가 활동해야 될 땐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기량작용이라 그래요. 의학적으로 기량이 뭐냐면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리랑 부부 생각하시면 돼요. 음맥이 죽어 음맥이 살아. 너무 옛날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걸으면 편도체가 약화되면서 불안과 분노와 우울과 화 같은 건 줄어들지만 걔를 보고 있는 해마는 올라가거든요.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해마가 무엇을 담당하느냐? 새로운 생각, 기분 전환 이런 걸 만들어내요. 밖에 나가서 걸으시는 거. 그걸 리프레시라고 하죠.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솔비투르 암불란도라는 라틴어인데 뭐라고? 걸으면 해결이 된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옛날에 아마 아우구스티누스 말했던 네. 건데 와 진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와, 그래서 진짜 유럽에는 도심 소요 학파라는 것도 있어요. 소요가 한일 없이 걷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심 소요 학파가 뭐냐면 도심을 그냥 걷는 거예요. 무목적적으로. 무목적적으로. 예. 걷기 명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그게 심리학에서 걷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가족과도 격리된 분들이 많아졌죠. 문제는 그분들이 체감하시는 상실감이 예상보다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인데요. 네. 나무를 나무 껴안고 하나 있는. 주는 거. 네. 가족을 보고 싶어서 네. 이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무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달래는 거거든요. 그만큼 가족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따뜻한 온기는 그만큼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가 안아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 나무 대신 우리 가족을 한번 안아주시는, 그것도 힘껏 안아주시는 그런 따뜻한 공감을 그리고 교감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